자, 그러면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 네. 뭐 역시 환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정프로 기억 속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환율을 그거 할 때 네. 가장 높았던 데가 언제입니까? 뭐 IMF 때 아니에요? 대충 언제로 기억나요? 97년, 98년. 98년 초? 네네. 네. 어느 정도 그때 수준? 1,7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2,000원, 2,000원. 2천 갔어요? 네, 2,000원. 아, 제가 뭐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주 네네네. 뭐 죽을 뻔했잖아요. 2,000원까지 근데 사실 이게 1,300원 이상이라는 거는 네. 조금 특이할 만한 시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어제 1,340원 돌파를 했잖아요. 어제 장중에 1,340원 20전까지 올랐는데 연고점이 1,328원 80전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볍게 뛰어넘어서 장중 고가 기준으로 1,340원을 넘어선 게요. 2009년 4월 29일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네, 2009년 4월 29일이라는 건 이제 이때가 이제 1,357원 50전이었는데 네. 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금융위기라는 게 뭐 우리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체감하기에는 제가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참여하고 관찰한 지가 이제 30년 됐다 그러잖아요. 네. 30년 동안 본 가장 큰 위기였어요. 금융위기가. 네. 우리는 사실 뭐 우리 죄가 뭐 있냐 이렇게 하지만은 금융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미국의 모든 은행이 다 도산하는.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으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라는 게 뭐 여러분 지금은 뭐 추억의 리만 브라더스입니다만은 네.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 3, 4위 하던 데거든요. 리만이. 네, 리만 브라더스가 그리고 뭐 채권 시장에는 엄청난 강자였고 그런 그 플레이어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네네. 베어스턴스라는 데도 또 닫았잖아요. 베어스턴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뭐 시티뱅크를 포함해서 JP모간까지도 힘들어가지고 뭐 이 워런 버핏을 찾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골만삭스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를 받았던 게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인데 2009년도 초니까 4월 29일 날 이때 환율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야 지금 미국의 은행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의 은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 미국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까? 물론 이제 뭐 분기 단위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이 1,340원을 넘어갔다. 이게 무슨 이유냐?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 고환율 1,340원을 넘어가는 고환율의 우려는 표면적으로는 유럽발이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중국발 네. 위협까지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로화와 이 그 달러화의 환율이 페리티라 그러잖아요. 1대1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아까 보니까 0.994 뭐 이렇게 네네. 무너졌는데 이게 유럽 경기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유럽 경기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천연가스가 유로존에서 어제 또 5%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유가는 지금 90달러 선에서 안정이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는 건 이제 winter is coming. 유럽에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9월달 되면 영국 기준으로 가시면 오후 4시 넘어가면 9월 중순 넘어가면 깜깜해집니다. 외투 입기 시작해요. 네. 근데 난방이 안 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공포로 다가오는데 네. 그게 러시아발 위기라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푸틴의 어떤 이미지라는 게 저 푸틴 한다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죠. 이게 이달 말부터 또 3일 동안 노드 스트림 1을 폐쇄한다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뭐 정기 보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니네 한번 계속 죽어봐라. 죽어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너네들의 겨울의 생존권은 나한테 달렸다라는 걸 계속 시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영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 같은 데 더 심각합니다만은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1%가 올랐어요.
예, 10.1%. 10.1%요. 그리고 유로존의 주요 7개국 가운데 전 세계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물가 성장률을 이제 공급한 건데 이게 전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죠. 뭐 독일의 그 가구에서 부담해야 될 전력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3배씩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올해 3분기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3% 그리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1.7%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두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릴 텐데 중국도 이제 뭐 이 7월에 이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은 이거 좀 적당히 해야 될 텐데 뭐 휴가 시즌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저기 그거 있잖아요. 네? 무슨 회의? 그거 있잖아요. 뭐 어디? 아니죠. 휴양지에 가서 하는 거. 저기 그 잭슨홀. 잭슨홀까지 가가지고 뭐 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0.75냐 0.5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논하고 있는데 중국은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인하했단 말이에요. 인하폭도 예상보다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화 환율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는 또 유로존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또 위안화의 환율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제 1,340원이 됐는데 그럼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어제 발표된 20일까지의 뭐 이 수출 같은 거 보면 와 이렇게까지 무역 적자가 커지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럼 다음 환율의 상단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데 이제 1,340원을 가다 보니까 1,4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말 1,400원이라는 거는 IMF 이후에 또 뭐 금융위기가 진짜 정점에 달했을 때 외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어쨌든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1,400원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프로그램에도 가끔 나오시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관록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러 초강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도 있지만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비달러 약세 압력이 커진 영향이 더 크고 특별히 영국과 독일 등 유로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파운드와 유로화 약세를 유발시켰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까지 약세로 가게 되면 환율 상단을 1,400원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구두 개입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개입 같은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날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어 다른 통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만 약하지 않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 날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뭐라 그러냐 원화 약세폭은 엔화와 유로 등 여타 통화에 비해 크지 않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 이런 원화의 약세가 외부 요인인 만큼 개입하지 않고 달러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도 트레이더들로 하여금 정부도 믿을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언덕이 없다. 그렇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원 달러의 약세, 그러니까 1,300원, 1,400원 가는 거는 사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 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유리한 환경을 주죠. 수출 물가 좀 떨어뜨리니까. 아니 수출되면 이제 그 국내로 환전을 해서 갖고 오는 같은 1달러라도 많이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국 우리 경쟁국의 그 환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다 약세인 거와 더불어서 어제 예를 들면 중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것도 전통적으로 보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건데 그럼 네. 우리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중국의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제도 이제 권순우 우리 취재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벽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의 약세, 네. 거기에 동반된 원화의 약세 이런 쪽이 더 부각이 되면서 어제 우리 저 주식시장도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때 글쎄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냥 외부 요인으로만 치부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이제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큰 변동성에 시달리다 보면 굉장히 보수화되고 뭘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이거 위험하다는데 투자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되면 생각보다 경기의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부도 적절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측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 드리죠. 그 중국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예, 대출 우대금리 LPR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있죠. 이게 인민은행에서 어제 1년물과 5년물의 금리를 전달보다 각각 5bp 그리고 5년물은 15bp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일종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금리가 1년물이 3.65 그리고 5년물이 4.3%로 네. 조정이 됐습니다. 인민은행의 1년물 LPR 금리를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년물은 1월과 5월 두 차례씩 각각 내린 바가 있는데 이 하락 그 금리를 인하하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15bp 인하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한 10bp 정도 이렇게 내려왔던 건데 15bp를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당국의 인민은행을 비롯한 공산당 당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인식이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2분기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죠 성장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0.4%에 그쳤고요.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각각 2.7%, 3.7%로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급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면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죠. 이게 미지수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광해 통화라고 그러죠. M2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통상 우리가 그 나라의 통화량을 M2로 이제 표시합니다만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반면에 대출의 회사채, 보험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사회융자라는 건 28.6%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대출은 일으켰는데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낮췄으니까 기존 대출을 갚거나 돈을 쌓아두는 회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돈이 돌아서 돌아야 사람들이 되는데 막 그걸 사고 이제 팔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비 투자를 하거나 네, 뭐 네. 그죠 고용을 더 하거나 하면 이제 가게로 그 돈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 당국에서 내린 만큼 오케이 그래 그러면 대출 받아. 그래서 비싼 거 갚어. 그리고 일단 보유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반증하는 지표가 뭐냐면 상반기에 가계의 은행 예금이 1년 전보다 13%가 늘었다는 겁니다. 소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같은 기간 대출은 8% 느는데 그쳤으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소비의 둔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0.9% 하락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개발사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산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네. 이 다른 나라와 보존을 맡았다면 경기가 이렇게 급냉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후유증으로 경기가 급냉한 거를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로 막다 보니까 이게 위안화 약세를 촉발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 지표들이 네. 금리를 낮춘다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회에선 그 다음에 둘 수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금리 인하하지만 이게 별로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봐 네. 걱정들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뭐 잠깐 얘기 주셨습니다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참 나왔군요. 은행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예, 뭐 신문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던데 이자 장사 민낯 드러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예대금리차 네. 가장 큰 은행 어딘가 보니 하면서 이제 기사를 했는데 안 볼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기사를 뽑아내니까. 야, 어딥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11시에 공시가 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은 7월 현재 신한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 이게 뭐냐면 가계 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 저축성 수신금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기예금 같은 거죠. 네네네. 왜냐면 월급 통장처럼 수시예출구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게 1.62% 포인트로 집계가 돼서 시중은행 중에서는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신한은행이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1.4% 포인트, NH농협은행이 1.4 동일하고요. KB국민은행이 1.38, 하나은행이 1.04% 포인트로 가장 시중 뭐 대형 뭐 은행으로 치면은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의 가계 예금 예대 금리 차가 2% 포인트 이상으로 전통은행을 크게 상회했다 이런 거예요. K뱅크가 2.46, 카카오뱅크가 2.33, 그리고 토스뱅크는 무려 5.6%였다. 그 예금 금리는 엄청 짜게 주면서 대출. 근데 이제 토스뱅크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 우리가 있잖아요.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이 38%를 은행권에서 가는. 아니 저 전통은행 뭐 담보 잡고 뭐 신용도 좋은 사람들만 대출해 주니까 그렇게 낮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뭐 예대금리자 폭리를 취했다. 이거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가계 대출까지만 한 건데 기업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보면 5대 은행 중에 NH농협은행이 1.36%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은행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예금의 성격이나 대출의 성격을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봐야지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이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만 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어제부터 이제 한 달 단위로 예대 금리차가 공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들도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스뱅크를 비롯한 이 인터넷 뱅크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토스뱅크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애초에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양해해 가면서도 인터넷 뱅크에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 네. 다시 생각해 보면 금융혁신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뭐 AI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이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혁신을 해가지고 토스뱅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저 신용자들한테도 대출해주고 그런데 중저 신용자 대출한다고 해서 예대마진이 이렇게 많다? 이것도 생각해 볼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혁신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나름인데 어쨌든 은행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료를 공시해야 됩니다만은 이 은행도 한 번쯤은 정말로 이게 이 필요한데 대출을 해주면서 정말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재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은행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야, 니네 이자 장세 그렇게 많이 남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동안 들어야 되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이 금액이 뭐 1점 몇 %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워낙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은행들의 예대 마진 평균값이 공개가 됐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